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식의 핵심을 짚어드리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솔루스 첨단 소재 심층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기업이 참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모순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모순이죠? 만약에 어떤 회사가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업 적자도 역대급으로 커졌다면 이 회사는 과연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실패의 늪에 빠진 걸까요? 그 극단적인 실적 양극화가 바로 오늘 심층 탐구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재무제표에 적힌 숫자의 좋고 나쁨만 읽어내려는 게 아니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숫자가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의 이면을 보면요.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사모펀드의 엑시트, 그러니까 투자금 회수 전략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업이 뼈를 깎는 구조 재편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숫자, 그리고 암울한 숫자, 그 극단적인 양극화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오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결산 실적부터 볼까요? 정말 두 얼굴을 가진 기업 같습니다. 네, 수치가 아주 극명하죠. 회사 전체 매출은 6,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나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익단을 보면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영업손실이 무려 715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적자 폭이 전년 대비 31.4%나 크게 확대된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요? 이른바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인데요. 이 현상을 이해하시려면 거시경제의 극단적인 사이클을 보셔야 합니다. 적자를 눈덩이처럼 키운 주범은 헝가리 공장을 중심으로 한 전지박, 다시 말해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부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요? 요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수요 정책이 즉 캐즘에 꽉 막혀 있다고들 하잖아요. 맞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예전 같지 않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죠. 특히 유럽 쪽 상황이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독일을 비롯한 주요 유럽 국가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사실상 전면 삭감해버렸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한 중국산 저가 배터리 소재들이 유럽 시장에 쏟아져 들어왔죠. 수요는 줄어드는데 저가 경쟁은 더 치열해졌군요. 네, 그러다 보니 헝가리 공장의 가동률이 뚝 떨어질 수밖에요. 장치 산업의 특성상 공장 기계가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천문학적인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는 매달 청구서로 날아옵니다. 공장 유지비는 숨만 쳐도 나가는 돈이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이 고정비 폭탄이 전사적자의 거대한 늪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전지박 쪽은 혹독한 겨울을 맞았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쪽에서 이렇게 수백억 원을 까먹고 있는데도 회사 전체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분명 다른 어딘가에서 대박을 터뜨렸다는 뜻인데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대규모 적자를 낸 전지박 부문과 정반대로 회사의 외형 성장을 이끈 구원투수는 바로 일만 동박 부문이었습니다. 요즘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인공지능 트렌드와 직결된 곳이죠. 인공지능 인프라 폭발의 수혜를 입은 거군요. 어떤 기술인가요? 최근 챗 GPT 등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가 폭발하면서 이 회사가 개발한 초극저조도, 즉 HVLP 동박이라는 제품이 빛을 발했습니다. 초극저조도 동박이요? 이름부터가 뭔가 표면이 엄청나게 매끄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표면을 거울처럼 극도로 매끄럽게 가공하는 고난도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고주파 대역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때 표면이 거칠면 신호 손실이 크게 발생하거든요. AI 반도체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할 때는 그 미세한 표면의 매끄러움이 핵심 경쟁력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무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제왕인 엔비디아의 양산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엔비디아의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해서 양산 승인을 받았다는 건 부품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결과 동박사업부의 2025년 매출이 3,06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6.2%나 급증했습니다. 회사의 외형 성장을 멱살 잡고 끌어올린 셈이죠.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품었네요.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청취자분들도 저와 똑같이 상식적이고 강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인공지능 동박사업부, 그러니까 룩셈부르크 자회사인 CFL을 회사가 매각하려고 내놓았다는 대목 말입니다.
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도대체 왜 가장 훌륭하게 작동하는 핵심 엔진을 자기 손으로 떼어내서 팔아버리는 뼈아픈 결정을 내린 건가요? 아주 날카롭고 당연한 의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가장 잘 달리는 말을 팔 이유가 전혀 없죠. 하지만 그 딜레마의 진실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극심한 재무적 압박에 숨어 있습니다. 지배구조와 재무 압박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현재 솔루스 첨단 소재의 최대 주주는 스카이레이크라는 사모펀드입니다. 이들이 2020년에 회사를 인수할 때 이른바 LBO, 즉 레버리지 매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비유를 해보자면 자기 자본은 최소한으로만 들이고 인수할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담보로 은행에서 막대한 빚을 끌어다 쓰는 방식이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마치 월세가 꼬박꼬박 잘 나올 줄 알고 대출을 잔뜩 끼고 건물을 샀는데 정작 세입자가 나가버려서 이자 감당이 안 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아, 무리한 대출이 발목을 잡은 거네요? 네, 무려 7천억 원이라는 인수자금 중 상당 부분을 외부 대출인 인수금융으로 충당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전지박 부문의 눈덩이 같은 적자가 계속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실적이 악화되니 스카이레이크가 대주단, 즉 돈을 빌려준 은행들과 맺었던 재무 약정의 커트라인을 넘겨버린 겁니다. 재무 약정, 이른바 커버넌트 위반이군요.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회수하겠다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걸어뒀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약정을 위반하게 되면 대주단은 기한이익 상실, 즉 EOD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만기 전이라도 당장 대출금 전액을 갚아라라고 압박할 수 있는 무서운 권리가 생기는 거죠. 말 그대로 기업이 파산 위기, 디폴트에 몰린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벼랑 끝에서 분노한 채권단을 달래고 생명줄을 연장하기 위해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자구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재 가장 높은 값을 받고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우량자산, 룩셈부르크 동박자 회사 매각이었던 거죠. 장기적인 비전이나 성장 전략을 따질 여유가 없었군요. 오직 살아남기 위한 생존형 구조조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봐야겠습니다. 네, 장기적 비전이 아니라 당장의 파산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숨이 막히는 재무적 벼랑 끝 전술이었네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가 명확해집니다. 회사를 먹여 살리던 핵심 엔진을 떼어낸 후 이 회사는 대체 무엇으로 턴어라운드를 하겠다는 건가요? 보고서에 나타난 2026년 이후의 생존 전략은 크게 두 가지 피벗, 즉 방향 전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골칫거리였던 전지박 사업의 타겟을 완전히 바꾸려 겁니다. 타겟을 바꾼다. 전기차 대신 다른 곳을 공략하는 건가요? 네, 꽉 막힌 전기차 시장을 우회해서 상대적으로 수요 성장세가 탄탄한 북미의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회사는 2026년까지 전지박 전체 매출에서 북미 ESS 비중을 30%까지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거군요. 거기에 더해서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중국산 저가 공세에서 탈출하기 위해 고강도, 초극박 같은 기술 장벽이 높은 프리미엄 하이엔드 제품군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려 수익성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방금 보고서를 다시 보니까 새로운 고객사 확보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중국의 CATL을 포함해서 총 4곳의 신규 고객사를 추가로 뚫었다고 나옵니다. 네, 고객사 다변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죠. 그렇다 하더라도 청취자 여러분 이 점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이 가이던스를 달성하려면 2025년 1,837억 원이었던 전지박 부문 매출이 당장 2026년에는 2배 이상 비약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전략은 어떻게 보면 가장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가장 든든한 캐시카우의 명운을 거는 겁니다. 바로 OLED 부분이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스마트폰이나 IT 기기용 첨단 소재를 만드는 OLED 부분을 꽉 쥐고 있습니다. 아, 전통적인 효자 사업부군요. 네, 특히 2026년 2월에 전북 신규 총합 공장이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전공방어층이나 방막결봉 같은 고수익 핵심 소재들이 본격적으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공방어층이나 방막결봉 같은 용어들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다소 낯설고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스마트폰이나 TV의 OLED 화면이 빛과 수분에 손상되지 않고 오래도록 선명한 화질을 유지할 수 있게 지켜주는 일종의 절대 방어막 같은 필수 핵심 소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비유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마진이 아주 훌륭한 효자 상품들이란 뜻이죠. 결국 이 전통적인 OLED 소재 부문에서 창출되는 탄탄하고 안정적인 영업 수익자가 전집합 부문에서 쏟아지는 막대한 감가상각비 폭탄을 틀어막아주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하겠군요. 맞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현금을 벌어다주는 부서가 결국 회사를 버티게 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전략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회사의 존망이 걸린 거대한 수술과 생존 전략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의 관점에서 좀 더 냉정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리스크 점검이 필수적인 시점이죠. 만약 청취자 여러분이 이렇게 특수한 턴어라운드 국면에 놓인 스페셜 시츄에이션 기업에 관심이 있다면 정확히 어떤 위험 요소들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할까요? 이 시점에서는 치우침 없이 시장의 양극단 시각과 잠재적 위험을 아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오버행 리스크입니다. 오버행 리스크요. 잠재적인 매물 부담을 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주주인 스카이레이크 사모펀드가 현재 53.31%라는 막대한 지분을 쥐고 있습니다. 알짜 자산인 룩셈부르크 자회사를 매각한 이후 이 잔여 지분에 대한 경영권 통매각이 글로벌 기업 등에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주가는 새롭게 평가받겠지만 만약 매수자와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매각이 장기간 표류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약 사모펀드가 펀드 만기나 자금 회수 압박에 쫓겨서 통매각 대신 시장의 주식을 쪼개 파는 블록딜 방식을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엄청난 물량 폭탄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폭락할 위험이 상존하게 됩니다. 아주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지분 매각의 방향성이 너무 중요하네요. 또 다른 위험 요소는요? 두 번째 위험은 자본 조달에 따른 희석 리스크입니다. 매각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회사의 현금이 마르는 유동성 경색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결국 주주배정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즉 CB 발행 같은 방식으로 자본시장에 손을 벌어야 합니다. 빚을 더 내거나 주식을 새로 찍어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이는 필연적으로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훼손하고 크게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자금을 끌어올수록 역설적으로 기존 주주들의 파이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죠.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딜레마네요.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니까 목표 주가가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더라고요. 네, 시장의 시각이 완전히 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업황 부진이 길어질 거라면서 9,000원을 제시한 반면 일부 시장에서는 지금이 과매도 구간이라며 21,000원까지 강하게 회복할 거란 시각도 있던데요. 시장의 평가가 그만큼 극과 극으로 나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결국 이 극단적인 밸류에이션 차이를 하나로 좁히고 기업이 진정한 가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2026년 하반기에 그 골칫거리였던 전지박 부문이 과연 스스로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자생력을 증명해내느냐, 바로 그 여부에 모든 밸류에이션의 향방이 달려 있습니다. 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요약하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을 짚어보면 솔루스 첨단 소재는 화려한 AI 밸류체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날개를 무거운 재무적 위기 때문에 스스로 꺾어버려야만 했습니다. 참 뼈아픈 결정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캐즘의 늪에 빠져버린 전지박 사업부의 험난한 자생의 길을 뚫어내야 하며 동시에 지루해 보일지라도 가장 든든한 방패인 OLED 캐시카우에 회사의 명호를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아주 치열한 생존 게임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논의는 우리에게 숫자를 넘어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혁명기에 이른바 캐즈미아는 춥고 깊은 죽음의 계곡을 건너 끝내 살아남는 기업은 역설적으로 가장 첨단 기술을 뽐내는 화려한 부서를 가진 곳이 아닐 수도 모릅니다. 아,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오히려 세상의 주목을 덜 받는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전통적인 캐시카우, 즉 솔루스 첨단 소재 OLED 같은 지루하고도 안정적인 사업부를 얼마나 탄탄하게 쥐고 있느냐에 따라 기업의 최종적인 생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을 바꿀 궁극의 혁신을 끝까지 완성해내는 진짜 힘은 찰나의 화려함이 아니라 지루할 만큼 묵묵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기술과 혁신의 이면에 자리한 냉혹한 자본의 생리, 그리고 기업의 뼈를 깎는 치열한 생존 본능을 깊이 있게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복잡한 생존 게임과 전략적 딜레마가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 안목에 새롭고 냉철한 시각을 더해 주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